아라비아 로렌스, 마션 2, 뭐 마르스, 그다음에 마션도 있고, 마션, 예, 그다음에 뭐 알라딘, 그다음에 로그 원도 이곳에서 했고, 듀운도 했고, 듄. 예. 아, 제일 유명한 영화 빼먹었다. 뭐죠? 인디애나 존스. 아, 인디애나 존스. 네, 인디애나 존스 3 이제 최후의 성전. 아, 그거 엄청 흥행 많이 한 영화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대충 이집트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이집트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아, 요르단. 요르단. 요르단에서 주로 찍어요? 네, 그 인디애나 존스 그 최후의 성전 같은 경우는 이제 페트라. 페트라? 예,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에서 촬영을 한 거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아주 재미있는 전세계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레바논을 네.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네. 이번에 또 어디를 가볼까요? 이번에 뭐 요즘에 계속 중동 지역 관심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스라엘 북쪽 나라인 레바논을 했죠. 했죠. 네, 그러면 오늘도 이스라엘 주변 나라인데 네. 오늘은 영화로 유명한 나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로 유명한 나라. 네, 많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많은 영화들이 이곳에서 네. 촬영이 됐어요. 이집트 뭐 이런 데 아닙니까? 뭐 아라비아 로렌스, 네. 그다음에 마션 2, 뭐 마르스, 그다음에 마션도 있고, 마션, 예, 그다음에 뭐 알라딘, 그다음에 로그 원도 이곳에서 했고, 두바이 뭐 아니면 저 이집트 같은데. 뭐 듀운도 했고, 듄. 예. 아, 제일 유명한 영화 빼먹었다. 뭐죠? 인디애나 존스. 아, 인디애나 존스. 네, 인디애나 존스 3 이제 최후의 성전. 아, 그거 엄청 흥행 많이 한 영화인데. 그렇죠. 아주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 대충 이집트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이집트 아닙니다. 어디? 오늘 말씀드릴 이 네.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아, 요르단. 요르단. 요르단에서 주로 찍어요? 네, 요르단에서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디애나 존스 그 최후의 성전 같은 경우는 이제 페트라. 페트라? 예,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에서 촬영을 한 거죠. 페트라가 뭐죠? 페트라 보시면 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바다 돌 사이에 이렇게 이제 사원을 이제 만들어 놔서 저 굴파 갖고.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 이제 사람들이 정말 계곡 사이에 도저히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이제 그러한 지역에 유적이 있는 야. 이런 지역인 거죠. 이 화면을 보시면 네네. 이제 이런 도저히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런 험악한 지역인데 쭉 들어가 보면 이런 식에서 고개를 돌고 나면 예. 야, 근데 저 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사암이기 때문에 아, 저 파기는 좀 쉬운 편이죠,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뭐 제일 유명한 이제 페트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막 풍경 나오는 거면 다 이런 풍경이잖아요, 보면. 네네네. 예, 이거는 이제 와디럼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사막 지형을 촬영한 이제 그런 지역들은 다 이것도 다 요르단입니다, 보면은. 아, 그래요. 예. 뭐 유명한 지역들이 이제 꽤 많죠, 이제 보면은. 예. 여러분들 보시면 뭔가 이제 SF 소설 딱 나올 법한 예. 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보면은. 뭐 스타워즈에서도 이 정도 장면 한번 본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뭐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로그원 같은 이제 이런 데서도 나왔고요, 보면.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최근에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중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약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요르단. 요르단이 요단강 건너 가면 요르단인가? 맞습니다. 아, 거기가 요단강.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요르단강. 요르단강이죠? 예, 요르단강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예. 경계를 하는 강이 이제 요르단강이죠. 아, 요단강. 예, 요단강. 예. 거기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요단강 건너면. 아, 그래서 오늘은 요르단. 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 그렇죠. 이스라엘 동쪽 그렇게 이스라엘 보시면 동쪽. 됩니다. 보면. 아, 요르단. 예. 여기는 그러면 뭐 좀 큰 나라인가요, 나라가? 나라 사이즈는 이제 89,0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보다 조금 작은. 조금 작은. 예. 네. 오래간만에 우리 사이즈랑 비슷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동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가 북쪽에 있습니다. 시리아가 북쪽에. 네, 요르단 네. 북쪽에 시리아가 있고. 네. 그러면 남쪽에는 누가 있냐? 이집트. 아니요. 사우디. 사우디. 사우디가 있고 동쪽으로는 이제 이라크하고 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라 모양이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른손을 쭉 뻗은 동쪽으로 쭉 뻗어 있는 듯한 아, 최고예요. 따봉. 네. 예, 그런 이제 모양의 이제 나라입니다, 보면. 국경이 역시 뭐 누가 나눠놓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르단 딱 보면은 내륙 국가네. 내륙 국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도를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요르단 남쪽에 보면 여기 홍해가 있죠. 홍해 이제 들어가는 그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지역이 지금 요르단이에요. 아, 조금 받아 먹었군요. 예, 아카바라는 이제 요 해안선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총 이제 해안선이 한 16km 정도? 그게 다예요? 예, 그게 다예요. 16km가. 예, 이게 이제 이 아카바라는 동네는 성서에도 나와요. 성서에도 이제 아엘라라고 나오는 동네가 이제 이 동네인데 사실 이 16km의 해안선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요르단은 큰 희생을 치릅니다. 왜요? 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남쪽에 있는 네. 사우디랑 국경선을 조정을 하면서 바다로 나가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쪽에 있는 사막에 있는 땅을 이제 사우디 쪽에 넘깁니다. 어차피 그때는 이제 뭐 사우디 사막이야 뭐 그렇죠. 쓸모없는. 너도 사막 나도 사막이니까 예. 가져라. 좀 이만큼 넉넉하게 주고 예. 그다음에 바다를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홍해로 나갈 수 있게 요만큼 달라. 16km만 열어줘. 예, 그래가지고 요 땅을 받아옵니다. 예. 받아왔는데 사우디에 넘겨준 그 사막에서는 석유가 펑펑 납니다. 그런데 요르단은 석유가 안 나요. 요르단 석유 안 나요? 네, 석유가 안 나요. 뭐 거의 안 난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날 법한 동네인 것 같은데. 날 법한 동네인데 안 나요. 야, 그럼 진짜 우리나라는 그냥 안 날 것 같이 생겼으니까 안 나도. 그렇죠. 우리는 없어. 뭐 주변에 뭐 나는 지역은 멀어 이런데 여기는 막 금방 날 것 같은데.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석유 가스가 막 나오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동쪽에 있는 이라크에서도 막 터져 나오는데 안 나요. 요르단은 안 나요. 안 나요. 아유, 여기도 뭐 부동산 입지를 좀 잘 임장을 좀 잘 못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이제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작은 사이즈니까 정말 작은 나라고. 근데 인구는 1,132만이니까 꽤 많은 편이죠. 경기도쯤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나라 전체가 아무리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커 보이지만 이스라엘하고 접경되어 있는 이쪽 지역이 뭔가 사람 살만한 그러한 느낌이 좀 드는 지역이고 이 동쪽 이 거대한 지역은 거의 사막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꽤 인구 밀도 높을 수밖에 없는 왼쪽에 몰려 있는 그렇죠. 왼쪽에 몰려 사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강이 그렇게 쭉 있긴 있네요. 요르단 강이 저 위에 레바논 시리아부터 쭉 해서 이제 사해를 거쳐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홍해까지 여기 사해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산맥 하나가 이렇게 쭉 막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요 지금 사해 주변 지역 요 산 위쪽에 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거죠. 예. 그리고 동쪽에 있는 거대한 영토는 그냥 뭐 영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름도 안 나는. 예, 요르단 인구가 이제 1,132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 요르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르단 사람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민자, 난민 뭐 이런. 난민. 팔레스타인 난민이 한 220만. 거기가 그럼. 그다음에 시리아 난민이 한 140만. 난민으로 이루어진 국가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면 350만이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현재 난민인 거예요. 그 쳐서 그러니까 1,130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와. 예.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는 800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시리아 뭐 주변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밀고 들어와 가지고 딱 난민만큼 늘었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난민의 나라인가?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제 이 요르단의 수도가 어딘지는 아시죠? 요르단이 암만 아닙니까? 그렇죠, 암만. 이 암만이라는 것도 난민들이 사실 건설한 도시예요. 그래요? 예, 체르케스인이라는 요르단에서 한 1% 정도 차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저 발칸반도 그쪽에 살던 사람들인데 여기로 쫓겨와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착해서 도시 만든 곳이 암만이고 그게 지금 수도가 됐어요. 옛날부터 그러면 좀 이민과 난민의 좀 역사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르단은 상당히 이제 상반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족보로 따지면 아랍 국가 전체에서 거의 탑급이에요. 뭐가요? 족보로 따지면. 족보로? 예. 제일 오래된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동네에서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동네잖아요. 이슬람이면 이 마호메트. 선지자로부터의 혈통 관계가 매우 중요한. 그렇죠. 그 혈통이 지금 요르단 왕 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어지는 거예요. 무함마드의 피가? 네. 그러니까 혈통으로 내걸면 요르단 왕한테 이길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예. 그래요. 제일 직계예요. 그렇죠. 제일 직계로 이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 그래서 요르단은 이제 정프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프로님이 눈이 좋으세요. 보면 이게 산맥이 이렇게 쫙 가 있죠. 예, 높은 지역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요르단하고 요 사이 지역이 보면 사해를 낀 요 산맥 사이에 이렇게 낮은 지역들이 쭉 있죠. 여기가 요르단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역은 그나마 농사가 좀 되는 요런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 고원지대가 쭉 이어집니다. 보면은 고원지대가 있어서 요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선선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들은 다 요쪽에 암만을 비롯한 요 지역이 다 요쪽 북쪽
여기 이제 몰려 있고 강 근처의 농토 그다음에 저 고원 지역의 도시들 그다음에 동쪽에는 사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나라에 세계에서 1등하는 게 하나 있죠. 요르단에서? 예. 1등하는 게 있어요? 1등 있어요.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 낮은 땅? 낮은 땅. 우리가 해발 0m는 뭐예요? 바다랑 바다잖아요. 똑같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에베레스트산은 뭐 8,848m 그러면은 바다 해수면보다 8,848m 위쪽이고. 네네네.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없을까요? 마이너스 해발. 네덜란드 뭐 이런 데 좀 있다고 그랬던 것 그렇죠. 같긴 한데. 좀 낮죠. 예. 예. 그런데 네덜란드는 뭐 해봐야 뭐 15m 뭐 이 정도고 마이너스. 예. 요르단에는 더 낮아요? 마이너스 420m. 에이. 420m 어떻게 됩니까? 420m.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거기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둥둥 떠 있는. 네. 예.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물로는 채워져 있긴 하지만. 그렇죠. 짠물이죠. 엄청 짠물. 엄청 짠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 옆에 있는 지중해랑 비교를 해보면은 높이를 이렇게 잴 수 있잖아요. 예. 재보면 여기가 바다 해수면보다 420m 낮아요. 물이 안 들어오나 본데? 들어올 물이 있어야죠. 요르단강에서 들어오는 거죠. 요르단강에서 쫄쫄쫄쫄쫄 들어오는데 네. 원체 증발량이 많다 보니까 짠물만 계속 남는 거죠. 이제 보면. 바다 다른 바다로 이어지진 않고 있는 거죠. 보면. 예. 야, 해발 마이너스 420m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르단에서 제일 높은 산 그러면은 이제 한 1,800m 정도 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제일 낮은 지역이랑 제일 높은 지역이랑 한 2,200m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중해성인데 반건조성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예, 뭐 당연히 사막 옆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름은 고온 건조, 겨울은 좀 선선한. 그래서 겨울이 좀 살기 좋은 이제 그런 동네다 보시는데 이 요르단은 이제 요르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점은 물이에요. 강수량이 매우 부족해요. 연간 한 300에서 한 500mm? 그러면 생활용수 하기도 조금 빠듯할 것 같아요. 상당히 빠듯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요르단은 이제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암만 같은 요 높은 지역이잖아요. 네? 요 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에 조금 눈도 와요. 높은 지역이니까. 예. 대신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정말 괴롭습니다. 이 이제 남동 쪽에서 거대한 먼지구름, 우리 영화에서 보죠. 막 쫙 사막에서 먼지 밀려오는 모래폭풍 같은. 예, 감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한두 번씩 몰아닥쳐가지고 뒤덮기도 하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저런 데서는 이제 세차 같은 거 하기 진짜 아깝죠. 그러니까 그 암만이나 이런 동네 보면은 뭔가 먼지가 하나가 되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진만 딱 보면 이게 맞아요. 실제로 그런 이제 이미지인데 사실 여기는 이제 요르단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나라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넉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암만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일주일에 36시간만 이제 물 공급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36시간이요? 예. 그러면 하루에 5시간 정도 되는 거죠. 하루에 5시간씩 꼬박꼬박 들어오는지 아니면 금토일 뭐 이렇게 요일로 몰아가지고 왕창 주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일주일에 36시간 정도만 물이 나온다. 아유, 너무 불편하겠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옥상에 다 물탱크를 이제 갖다 놔요. 그래서 이 물탱크가 새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겠네. 네. 아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요르단 사람들은 이제 얼마나 물을 쓰냐? 네. 그러면 연간 1년에 쓰는 이제 물 단위가 80에서 100 입방메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80에서 100톤 정도 써요. 그런데 유엔이 이제 뭐 물 부족 국가 뭐 이렇게 나눌 때 연간 1인당 물 사용량이 500 입방메타. 그러니까 500톤 이하면 물 부족 국가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단위수가 다르죠. 80, 100 이렇게 되니까 진짜 아껴 쓰시네. 그러니까 정말 괴로운 거죠 보면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도시들은 다 위쪽에 있어요. 근데 위에는 별로 물이 나올 데가 없어요. 물 나올 때는 요르단강 지역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국경지역 낮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을 퍼가지고 여기까지 보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송에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의 기후 변화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강수량이 줄고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 요르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지금 요즘 요르단강 사진을 보면 저게 강이야? 그냥 개천 아니야? 그 정도예요. 정도로 수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한 10%? 뭐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점점 비가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저 상류에 있는 요르단강을 이제 점유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이나 시리아 이런 쪽에서도 상류에서 물을 또 촉촉 뽑아가니까 요르단은 점점 쓸 물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사해 물은 못 쓸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수를 많이 쓰는데
이제 한 60%. 근데 지하수 많이 쓰면 다 도시가 내려앉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넉넉한 물을 쓰는. 물 양극화가 여기 좀 심하군요. 물 양극화가 이제 심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우리 같은 물 쓰듯이 한다 표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이죠. 네. 아니 여기는 뭐 그러면 당연히 저 무슬림 국가예요. 그렇죠. 네. 이제 당연히 무슬림이고, 네. 예, 순니입니다. 순니 쪽이고. 예, 순니가 92%. 그럼 나머지는 시아냐? 그건 아니고 기독교가 7%입니다. 기독교가 또 예, 기독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보면 주로 이제 아랍 이런데 아랍 쪽에서도 보면은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 혈통이 있는 베두인하고 그다음에 원래 지금의 이스라엘 쪽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체르케스라고 하는 저 발칸반도 쪽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온 사람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체첸, 아르메니아 뭐 이런 쪽의 출신들도 한 1% 정도 이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되게 개방적인 국가예요. 요르단이? 네. 그러니까 석유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나라에서 뭐 종교적으로까지 막 뭔가 틀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극빈국 되는 거예요. 근데 요르단은 이제 되게 우리는 그런 건 없어. 자원은 없지만 뭔가 개방적이고 여기 와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이런 개방성을 이제 되게 강조하려고 노력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종교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지금도? 네. 그래요? 네. 대신 주의할 점은 뭐냐? 이제 개종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 어디서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갔다가 그거에서 좀 문제됐다는 뉴스를 얼핏 본 것 같은데. 자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라고 하지만 남들한테는 개종 강요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대신 기본적으로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을 비판하는 건 안 돼요. 그냥 각자 믿고 싶은 걸 각자 믿으면 돼요. 그건 자유돼? 그것까지는 자유. 그리고 이제 뭐 무슬림이 뭐 국가 정치를 막 흔든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분리가 좀 됐어요. 세속적인 그런 면이 이제 되게 강하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슬림 국가다라는 사실을 이제 잊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는 요르단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방글라데시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초록색 나오고 별 나오고 빨간색 보면 되게 아프리카도 되게 비슷한 국기들이 많은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국기는 이제 1916년부터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은 1946년에 한 나라인데 그 전부터 사용하던 이제 그러한 국기입니다. 범아랍주의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요 세 개 까만색, 하얀색, 초록색 요 세 개의 줄은 이슬람의 3대 칼리프 통치자 이제 옴마야드 아비시드, 비티메아드 요 세 사람을 상징하는 각각의 색깔을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요 적색의 삼각형은 이제 이 요르단 왕가 아까 혈통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쉼 왕가를 상징하는 이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별이 하나 보이는데 요 별은 이제 그 칠각별. 칠각별이 예, 있어요. 칠각별입니다.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칠각별은 이제 뭐 무슬림 국가니까 코란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7구절을 이제 상징하는 예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꾸란을 딱 펼치면 처음에 우리 이제 성경을 딱 펼치면은 창세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꾸란에 처음에 딱 펼치면 나오는 이제 7구절 보통 이제 알파티아라고 부르는데 요 구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볼까요? 네, 들어보세요. 이게 보통 이제 꾸란은 이제 암송, 암송을 하고 이제 낭독을 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보면 이제 색깔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예. 딱 넘어가죠? 네. 심판의 날의 주인. 우리를 고든 길로 인도하시며 당신이 축복하신 사람들의 길은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시거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닌 길입니다. 이게 밤에 혼자 있을 때 들어보면 괜찮은데? 기분이 되게 묘해져요. 약간 좀 저도 좋은데. 약간 이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좀 그런 이제 게 있죠. 사람의 목소리 정말 아무 음악 없이. 네, 그러니까 되게 본능적인 어떤 그런 소리인데. 네네. 한번 뭐 들어보면 또 나쁘지 않은 재밌는 이제 그런 건데 어쨌거나 요 별이 그
꾸란의 첫 7구절 알파티아라는 것을 상징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왕국이에요. 요르단 왕자 왕국 뭐 왕이었던 것 같아요. 예, 요르단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세미티 킹덤 오브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핫셈 왕가의 왕국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뭐 족보 이야기를 했지만 족보로 따지면 중동에서 최고 명문 당연히 다 인정입니다. 무함마드 직계예요. 네네. 네, 직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무함마드 지금 이제 이 요르단 국왕의 저 선조들은 이슬람 3대 성지를 모두 관할했어요.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이거를 다 다스리던 이 집안이 원래 이 요르단 국왕 집안이에요. 근데 메카, 메디나 집안은 이제 알 사우드, 지금 사우디 집안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한테 지금 뺏기고, 해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옛날이요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집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왕국이고 이편 군주제인데 국왕 영향력이 킹왕짱으로 셉니다. 여기가? 네. 현 국왕은 이제 압둘라 2세. 압둘라 2세시고요. 1999년 2월에 즉위했으니까 벌써 한 25년 가까이 이제 지금 통치를 하고 있죠. 네. 아버지는 이제 후세인 1세인데 아버지가 되게 유명하셨죠. 지금 압둘라 뭐 2세도 유명하고 아버지 후세인 1세도 유명한데 두 양반 다 이제 비행기 조종 되게 좋아하세요. 파일럿 자격증 다 있고. 그래서 아버지인 후세인 1세 같은 경우는 보잉 747. 그건 그냥 개인용 이런 수준이 아닌데? 예, 면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 국빈 방문할 때 자기가 전용기 직접 몰고 갑니다. 그래요? 네. 되게 액티브한 활동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버지 다음에 뭐 역사 시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후세인 1세 같은 경우는 되게 담대한 사람이다. 네, 용감무쌍한. 그런 이제 느낌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요르단 같은 경우는 수도는 이제 암만이고 암만이라는 동네는 이제 해발 한 700에서 1000m. 꽤 높네요. 네, 높은 지역입니다. 높은 지역이고 이제 면적은 1680km 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의 한 3배쯤. 꽤 높네. 꽤 넓은 지역이고 4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이 참 많이 불편한. 그래요? 지하철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로지 지상으로만 달려요. 오로지 지상으로만 달리니까 한번 차 막히면 이제 끝장인 이제 그런 지역이고 고대 지명이 재밌어요. 이 동네 옛날 이름이 뭐냐면 암만 지역의 옛날 이름이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예. 필라델피아가 거기 갑자기 왜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는 이 지명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이 중동 지역에서부터 유래돼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래요? 예, 사용된 지명인데 원래 이 암만이라는 동네 옛날 지명은 필라델피아. 근데 이 지역은 이제 비가 잘 안 오다 보니까 암만의 연 강수량은 245mm. 힘들겠다. 정말 힘들죠. 비가 내려도 고생. 배수 시설이 없으니까. 비가 안 내려도 고생. 그래도 비가 내리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만이라는 동네는 이제 체르케스라고 부르는 사람들, 저 발칸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오스만 제국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옮겼죠. 러시아와 전쟁 속에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여기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도시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상업 중심지로 발달을 하면서 수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고 건조하고 뭐 이런 나라긴 한데 요르단은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 중동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르단이 계속 등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건국 시절부터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힘겹게 싸웠던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아랍 국가들 중에서 제일 군대가 내실 있고 탄탄한 국가가 어디야? 그럼 요르단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요르단이 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군대 방위력의 진심이라는 게 정부 예산의 28.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4분의 1 이상을?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옛날 1970년대, 80년대 초반 이럴 때 한 30% 정도를 지출했거든요. 그래도 우리도 많이 썼네. 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의 거의 30%를 이제 국방비로 쏟아붓고 있는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GDP로 따지면 4.8%예요. 와. 예.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제 GDP 대비해서 많이 쓰는 나라들이 다 중동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GDP 대비로 국방비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 그 오만입니다. 오만은 11%. GDP 대비. 예. 사우디가 8.4%. 쿠웨이트가 6.5%. 이스라엘이 5.6%. 그리고 그다음이 요르단 4.8%.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쏟아부으니까 안 쏟아부을 수는 없는 예.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미국으로부터도 매년 한 5억 달러 정도의 군사 원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5억 달러 받고 자기가 또 쏟아붓고. 근데 이제 돈만 쏟아붓는 건 아니고 네. 상당히 이제 실력이 좋고. 이거 아무리 봐도 어디 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요. 많이 쓸 수가 있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르단군은 무기 자체도 좋고, 네. 그다음에 요르단군 특수부대나 뭐 전투력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요르단은 나중에 역사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영국의 영향권에 있던 나라였고 처음서부터 이 영국군 장교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군대를 편성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영국군 시스템대로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본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도 가장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치열하게 싸웠던 나라가 이제 요르단이고 가급적이면 둘 다 서로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이스라엘도 요르단하고는 가급적이면 부담되는구나. 예, 붙지 않으려는 그런 게 있고 요르단도 가급적이면 이스라엘하고 괜히 건드렸다가 뭐. 예.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 그리고 뭐 비도 안 내리는 그런 네. 나라지만 군대에는 진심인 그런 나라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자유롭다라는 게 무슬림 국가지만 돼지고기를 판매합니다. 돼지고기요? 예.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거기 가 있는데 삼겹살 구워 먹습니다. 목살이 더 맛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무슬림 어쨌든 뭐 분리가 돼 있으니까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취급 안 하죠. 근데 기독교도가 7%잖아요. 그 사람들이 팔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노타치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술도 팔아요. 그래요? 원래 이제 이 중동 지역은 술을 안 마신다. 이렇게 하지만 원래 알코올이란 말 자체가 아랍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예, AL, R이라고 시작하는 건 다 아랍어예요, 원래.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지역에는 원래 무슬림이 들어오기 전에 있던 술들은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락이라는 술인데. 아락? 예, 아락. 소주? 증류주. 증류주. 예, 한 50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 타면은 이제 우유빛으로 이렇게 약간 변하는. 그래요? 예. 아락주. 예, 아락주. 아라키. 예, 그래서 이제 면세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동네 면세점.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맥주도 있어요. 자체 상표. 그래요? 카라케일, 페트라, 필라델피아 뭐 이런 이제 동네 이름 붙인 자국산 맥주가 쭉 있는데 저는 못 마셔봤는데 뭐 이 동네에서 드셔보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서양에 이제 많은 뭐 돌아다니면서 맥주 비교하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서는 좌우간 이 튀르키예와 요르단 쌍벽이다. 제일 맛없는 나라는 아마 이집트일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래요?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뭐 술 마시는 거 뭐 그렇게 크게 상관 안 하는. 여자친구는 손잡고 다닐 수 있나? 그렇죠. 그래 여기는 돼요. 네.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되게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왕이 있으니까 왕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왕비 같은 경우는 종교 행사, 공식적인 행사 때만 히잡을 착용해요. 다른 때는 안 하고? 다른 때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왕과 왕비 이제 이런 촬영 보면 다 그냥 서양 복식 같은 거. 네, 서양 복식 다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공주님도 계시잖아요. 네. 예, 공주님 같은 경우도 군복 입고 군사훈련 다 머리 질끈 동여매고 뛰어다닙니다. 진짜요? 네. 파일럿. 그래서 최초 파일럿도. 여기도 집안이 파일럿 집안이네. 예. 그리고 이제 요르단은 여자 축구단도 있어요. 다른 이슬람 국가들랑 좀 다르네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히잡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축구단 중에서도 히잡 쓰고 뛰는 친구도 있고 그냥 뛰는 친구도 있고 그건 뭐 나의 선택이니까 상관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만 해줘도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집안에 꿀릴 게 없잖아요. 집안으로 따지면 이 하셴 왕가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내가 족통이에요. 내가 족통인데. 내가 족통인데. 더 자유로울 수 있구나. 그럼요. 원래 이 예법이라는 것은 엄격한 사람들은 좀 못 가진. 이게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돈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다 우리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난 줄 알 때 해외여행 다니고 콘도에 가서 차례 지내고 막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무슨 뭐 어디 안동 어디 네네, 무슨 맞습니다. 곳이 그런 데 가면 상이 몇 개 안 놓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가가래라고 집마다 다른데 우리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지내. 그러니까 뭐 엄청 종갓집인데도 그렇고 괜히 뭐 한 9만 마리 이렇게 족보산 집들이 그 홍동 백서 온갖 조유리시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가진 자의 최소한 뭐 소리는 안 나지만 그럴 수 있겠네요. 꼴 리가 없다. 누가 나한테 감히 하는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긴 그럼 뭐
공장 같은 거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당연히 없겠죠. 뭐 물이 있어야 뭐 돌리죠. 그 뭐 농업도 그렇게 뭐 안 될 거고. 농업은 이제 그 요르단강 주변 지역에서 일부 하지만 점점 이제 힘들어지죠. 그럼 뭘로 먹고 삽니까? 여기? 이 나라는 그래서 처음서부터 우리는 무조건 관광으로 먹고 산다. 예. 너무 리스키하잖아요. 리스키한데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 그래서 독립을 이제 1946년에 했는데 네. 1953년부터 예루살렘에 관광사무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돈 있는 애들이 좀 와서 좀 쓰고 가라. 그렇죠. 그래서 옛날서부터 이제 이 동네는 보기 좋은 뭐 뭔가 이제 신기한 거 많고 그 다음에 옛날서부터 뭐 성지순례도 많고 네. 그러니까 저 오는 사람들한테 주머니를 잘 긁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동네죠. 그래서 GDP의 한 12%? 한 관광... 50억 달러 정도 수준이 지금 이제 관광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볼 건 진짜 많겠다. 예, 볼 건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돈 많은 사우디도 있으니까 사우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아까 이제 유명한 곳이 이제 보면은 뭐 페트라. 여기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 존스 이제 영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 요르단 국왕 지금 이제 압둘라 국왕 아버지인 후세인 1세가 네?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관광 산업 관련해서 스필버그가 이제 그 영화 찍으러 온다 그러니까 오시라고 뭐든지 다 해주는데 대신 나한테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영화 내용을 제일 마지막 장면 페트라가 나오는 그 장면에 대해서 네.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촬영. 네. 그래가지고 다 찍었습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맨 마지막 장면 요거 요렇게 좀 바꾸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시 짐 싸들고 가서 진짜요? 네. 하지만 이제 딱 그 찍고 나니까 오케이 마음에 드니까 이제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요르단에서 네. 그냥 끊이지 않고 나오는 영화가 인디애나 존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가볼 만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페트라가 유명해진 게 그 웹툰 미생. 거기 이게 나와요? 미생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거기 주인공 장그레가 이제 요르단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장그레 아버지가 아마 요르단에서 예전에 무슨 중동 건설 뭐 갔다가 사진 찍은 뭐 이런 것도 아마 얼핏 나왔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페트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요르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믿으시는 기독교 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의 전설이 있는 이제 느보산이라는 산도 되게 유명한 관광지예요.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모세가 이렇게 쫙 내려다봤다는. 그게 여기예요. 네, 여기 느보라는 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영화 때 말씀드렸던 와디럼이라고 하는 예, 그 화성 같은 사막. 예, 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자연유산뿐만 아니고 이제 제라슈라는 동네가 있는데 제라슈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별명이 동방의 폼페이예요. 화산이 있었나? 옛날에 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지었던 수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여기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지붕은 무너졌지만 기둥은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둥이 대충 한 1000개쯤 남아 있는 1000개 기둥의 동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동네도 있고. 진짜 번성했던 도시인가 보다. 그다음에 이제 마다바라는 동네도 되게 유명합니다. 마다바. 예, 여기는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메드바라고 나오는 동네인데 여기는 이제 모자이크. 옛날 그 로마 시대 뭐 이럴 때 이제 모자이크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막 초상화도 그리고 했는데 이 마다바라는 동네 가면 당시에 이제 세계 지도를 이제 모자이크로 아주 정밀하게 구현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하고 그다음에 아줄룬이라는 동네도 상당히 유명한 이제 그런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요르단 뭐 볼 거 있어 먼지만 많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서 보면 그 먼지와 더불어서 볼 게 많네. 역사가 이제 정말 오래된 동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멀리 안 가도 수도만 해도 역사가 3000년 동네예요. 그러니까 암만만 해도 뭐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유적은 널려 있어요. 딴 데들이 암만 오래됐다 해도 암만만 못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야, 여기도 뭐 재밌는 얘기들 많이 좀 숨겨져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요르단 간략하게 좀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고 요르단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 다음 시간 또 이어질까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뭐 이 동네 뭐 요리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할까요? 요리요? 예. 하나만 좀 살짝만 볼까요? 요리 뭐 만사프라고 그래가지고 메인 요리인데 이제 양고기찜. 양고기찜? 예, 양고기 이제 이 다리 위쪽, 숄더 부분, 요쪽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밥이랑 이 자미드라고 하는 염소젓 요구르트를 섞어가지고 약간 먹으면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은 야, 좀 시큼하고 좀 느끼하고 이럴 것 같은데 먹다 보면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지는 뭐 그런 거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만 되게 좀
뭐 중동 음식 비슷한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만사프라는 것은 이제 요르단에서 좀 이제 독특한 유명한 거고 예, 그런 거고 나머지는 뭐 이제 다른 중동 지역에서도 비슷한 우리나라 군만두랑 비슷한 뭐 카타예프 이런 것도 이제 존재를 하고요. 네네. 그래서 서울에도 이제 요르단 음식 하는 곳이 한 군데 있던가? 아 그래요? 네,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침은 간단하게, 네. 점심은 좀 잘 먹고, 저녁은 이제 집에서 차려주면 먹고, 안 차려주면 굶고. 여기 사람들이? 예. 왜 저녁 안 먹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눈치를 본다. 뭐 자기들끼리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점심을 잘 먹는다고 그럽니다. 점심을 좀 든든하게 푸짐하게 먹고. 예. 그래서 이제 요르단 요리도 이렇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화려하게 잘 차려놓으면 그렇고 서로가 이제 나눠서 먹는 문화니까 이쪽은 예, 둘러 앉아가지고 넉넉하게 차려서 먹는 이제 그런 문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르단. 네. 자, 하여튼 다음 시간 좀 기대되는 요르단입니다. 네. 여기도 뭐 워낙 오래된 나라니까. 오래된 동네고 네. 어떻게 보면 참 얽히고 설킨 게 많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칠의 딸꾹질? 윈스턴 처칠이 이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이제 국경선을 설정을 했어요. 갑자기 이게 이제 술 먹고 알딸딸인 상태에서 이거 국경선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라고 이제 비서가 들이미는 거죠. 네. 그때 이제 딸꾹질 났다는 거죠. 하면서 그래서 윈스턴스 히컵이에요. 처칠의 딸꾹질. 야,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너무 한나라의 운명.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흥미로운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 박사님과 함께 우리 가던 데 또 가야죠. 네, 요르단 가야죠. 그렇죠. 네. 요단강 건너서 가야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요르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는데 되게 건조한 나라다. 뭐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었어요. 뭐였죠?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찾아보신 분들은 이 나라 모양 국경선이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 예,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면 엄지척 이렇게 돼 있는 체리 따봉. 예, 딱 그런 이제 한국 사람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잘 보면 이제 북쪽 지역 이제 국경선 이쪽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직선으로 촥촥촥촥 이렇게 걷잖아요. 딱 누가 걷네요, 그죠? 예, 한 9개 직선 9개 정도로 이렇게 쭉쭉 건너나갔는데. 여기 보면 이 주변은 다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고 이쪽이. 근데 여기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탁 꺼져 있어요. 요거는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쭉 내려오면 되는데. 지나가도 되는데. 아니면 약간 뭐 커브를 그려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유는 도대체 과연 뭐냐? 협상이 좀 있었나?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국경선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르는 소고가 있어요. 이 요르단 국경, 사우디와의 국경 지역을 처칠의 딸꾹질, 윈스턴스 히컵. 예.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이 이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이제 국경선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중동 지역을 내가 이렇게 재편을 해가지고 트랜스 요르단을 내가 만들어줬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경선을 쭉 보니까 뭔가 납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20 몇 년에 이제 처칠이 카이로에서 이제 그날 맛있는 밥을 먹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술 먹고 알딸딸인 상태에서 이거 국경선 설정해야 되는데요. 라고 이제 비서가 들이미는 거죠. 그럼 갖고 와. 그때 이제 딸꾹질 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설마. 에이 설마요. 그거 아니고는 왜 이렇게 그랬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 못해요 지금. 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이제 그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처칠이 그은 건 맞고. 예, 처칠이 그은 건 맞고. 그래서 윈스턴스 히컵이에요. 처칠의 딸꾹질. 야,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너무 한나라의 운명이 한나라도 아니지 두 나라 혹은 뭐 그 동네 운명이 너무 가벼워지는 건데 뭐 막상 생각해 보면. 지도상에서 사실 많은 나라 강대국들이 색연필 들고 설치된 게 인류 역사잖아요. 특히 유럽의 역사고. 그렇게 따지면 100% 근거가 없다? 근데 사실은 근거가 있다고 보기엔 너무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걷냐? 라고 보면은 상당히 좀 이제 난처를 해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지금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요 맞물리는 요 삼각형 꼭지점 요 근처 지역이 약간 지형적으로 이렇게 와디라고 그러죠. 이제 평소에는 물이 안 흐르는 계곡 같은 곳이 좀 분포를 하고 있고
예, 여기가 옛날에 이제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인 이제 사우드 쪽이 영을 계속 찝쩍찝쩍 대던 거니까 그냥 부딪히기 싫어서 충분한 완충 공간을 두려고 쭉 밑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 정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걷는지는 여전히 이제 모호한 거죠. 이제 뭐 도시나 뭐 이런 게 특별히 뭐 거기에 막 어떻게 있을 데가 없죠. 아, 그렇죠. 있을 데가 없고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 정도 그 지형적인 요인이 약간 작용하는데 그래도 너무 좀 파격적으로 걷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국이 사실 요르단을 이제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지도상에서 보면은 원래 그 프랑스랑 오스만 제국을 나눠 먹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영국이 가져가기로 한 지역이에요. 이라크에서부터 지금 요르단 이렇게 꺾어진 거고, 그럼 요 지역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나라를 만들면서 이제 별도로 이제 독립을 시키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자기 영향권으로 이제 묶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요건 유대인들한테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떨어져 있는 요 이라크, 여기 있는 애들하고 뭔가 사이에 완충지대를 좀 둬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나라가 이제 요르단.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이제 처음에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제 요르단강 건너, 요르단강 서안 쪽은 이제 예루살렘 쪽부터 해가지고 옛날부터 잘 아는 지역인데 동쪽은 경계선이 되게 애매한 황무지였으니까 그 강 건너. 그렇죠. 그 강 건너의 어떤 나라라고 해서 트랜스 요르단 이라고 처음에 만들었다가 트랜스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요르단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요르단 국경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제일 걸림돌이라기보다 신경이 많이 쓰였던 존재는 사우디였어요. 사우디. 네,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븐 사우드, 이 사우디 왕조의 이제 창립자. 이 양반이 이제 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당시 요르단의 이 명문가 하고 충돌을 계속 하고 있던 전투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찝쩍찝쩍 되니까. 여기에서 너희들이 그럼 이븐 사우드가 가져간 영토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이제 만들자라고 해서 현재 이제 이런 국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국경선을 그을 때도 이 영국하고 그 다음에 이 이븐 사우드하고 서로 협상을 해서 긋는데 그래야 이제 이 트랜스 요르단이 나오잖아요. 이 이븐 사우드는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사막이라는 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경을 이렇게 딱 한 줄 그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우리는 계절 따라서 움직여 다닌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국경선도 계절에 맞춰서 움직이는 국경선이 돼야 돼. 그 영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뭐지? 묘하게 논리적인데? 라고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야 그건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국경선이 결정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약간의 이제 서로가 다툼이 좀 있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65년에 요 빨간색 표시는 원래 요르단 땅이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로 넘겨주고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세 지역의 땅을 요르단이 넘겨받으면서 양국의 국경은 이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르단 같은 경우는 아카바라고 하는 요 그 홍해 접해 있는 한 19km라고 하나요? 그 정도의 해안 도시하고 6,000제곱킬로미터를 받아갔고 사우디가 7,000제곱킬로미터 받아갔어요. 대충 면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받아갔는데 요르단이 사우디한테 넘겨준 쪽에서는 석유가 펑펑 나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우디로부터 받은 데는 석유가 안 나오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요르단의 아주 국경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전해 주셨고요. 윈스턴 처칠이 술을 안 먹었으면 그럴 수도 있었다. 자, 이제 요르단이란 나라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과의 또 관계들 한번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디부터 좀 보면 됩니까? 사실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우리 뉴스에 등장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과 관련된 팔레스타인하고 등장했을 때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세트로 묶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과의 관계, 도대체 어떤 관계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사실은 되게 오묘합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면도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전쟁과 평화라는 단어로 어떻게 보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는 평화로 일단은 손을 잡은 이제 그러한 사이인데 사실 이제 1947년 이럴 때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막 중동 지역 요동을 실 때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반시온주의, 유대인들이 이 땅에 와서 설치는 꼴을 못 보겠다. 말이 안 돼. 그래서 반 이스라엘 정서는 분명했는데 문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마냥 싫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또 실용주의적인 생각도 같이 있었던 거죠. 예. 하지만 1948년에 1차 중동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1994년 이스라엘 요르단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양국은 전쟁 상태였어요. 되게 긴 46년 동안 이제 전쟁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이렇게 보면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애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예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애매하다고요? 예. 왜냐하면 이 처음에 1947년에 유엔이 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나눠서 각각 땅을 갖도록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요르단 서한지구, 지금 우리가 보통 서한지구라고 웨스트뱅크라고 부르는 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요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 땅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팔레스타인 사람 땅이었는데 1차 중동 전쟁 당시에 요르단이 이스라엘을 때립니다. 때리면서 저 요르단강 서한지구를 자기 땅으로 합병을 해버려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요르단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땅을 뺏은 거예요. 요르단이?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요르단강 서한지구는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 거다라고 유엔이 처음부터 결정을 해서 토지를 분할을 한 거잖아요. 분할을 했는데 첫 번째 전쟁을 하는 사이에 팔레스타인으로 주어졌던 땅을 요르단이 낼름 가져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동예루살렘까지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1950년에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추방시켜버리고 요르단 땅으로 병합을 해버려요. 좀 뺏어갔다는 느낌이 들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1차 중동 전쟁 때 이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저 마음에 안 드는 놈의 땅을 다 서로 나눠 갖는 게 좋겠다라고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요르단은 이 서한지구를 챙겨간 거고, 이집트는 가자지구를 챙겨간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서 67년에 이제 3차 중동 전쟁.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선제 공격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서한지구 그리고 동예루살렘 요 지역을 이제 다 뺏깁니다. 그래서 요르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땅이라고 내가 병합을 했는데 이거를 뺏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르단은 오랫동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걸 통제권을 상실했다. 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통제권을 상실했다. 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르단과 이제 그 이스라엘은 앙수교회 되잖아요. 앙수교회 되는데 이런 와중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대거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점령을 피해서. 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요르단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비중이 막 많아집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요르단은 점점 이스라엘과 암묵적인 이제 교류, 지원, 협력 체계를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그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정보부가 요르단 국왕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네 있는 그 피에로 팔레스타인 세력이 암살 계획을 짜고 있어. 어디에서 알려줘서 덮쳐보니까 맞아.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시리아랑 이집트가 뭔가 선제 공격을 할 것 같아라고 정보를 넘겨줍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무시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4차 이제 중동 전쟁 때 초반에 기습을 당해가지고 이제 아주 혼쭐이 나는. 네.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르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알려주는구나. 조용히 밑에서는 물 밑에서는 같이 이렇게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관계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1987년에 이제 이 서한지구를 그냥 요르단에 돌려주고 그냥 우리 평화협정 맺으면 어때?라고 이제 당시 이스라엘 이제 외교부 장관이 비밀 협상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르단도 나쁘지 않아. 라고 해서 일단 하기는 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나는 반대. 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다시 꼬로록 물리터 내려갔고 그러다가 1988년에 이제 요르단이 서한지구에 대해서 통제권을 포기한다. 우리 영토 아님. 그렇다고 이스라엘 땅도 아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서한지구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떼는 이제 그러한 관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르단강 서한지구란 걸 놓고 전쟁도 벌였고 땅도 뺏었다 뺏겼다 또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손 뗀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1994년에 클린턴 대통령 주선으로 이제 양국이 평화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양국은 기본적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한 그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정상화됐고 이때 이제 그냥 단순히 잘 지내봅시다가 아니고 영토 분쟁 해결뿐만 아니고 이제 물 공유 요르단강이 경계잖아요.
요르단강 물을 누가 얼마나 쓸 것이냐에 대해서도 서로가 이제 합의를 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국경도 열어요. 서로가 이제 그 전까지 전쟁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국경이 닫혀 있다가 이때부터는 국경이 전면적으로 이제 개방이 되고, 네. 96년도에는 이제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무역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세기 넘으면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스가 네. 이제 막 생기니까 가스 이제 거래 협정도 체결을 해가지고 한 1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450 입방미터를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주게 되고, 네. 코로나 와중이던 2021년에 또 재밌는 또 딜을 해요. 요르단에 사막이 많잖아요. 네. 여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을 하고 이 전기를 이스라엘에 판매를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대가로 물 2억 톤을 이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을 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발전소가 완공되고 요 실행은 아직 안 됐는데 뭐 이제 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를 팔아서 그 대금으로 물을 받아오는 봉이 김선달이냐? 아, 전기야 뭐 계속 그냥 태양광 돌리면 되니까. 돌리면 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옆 나라인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 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에너지 그런 것 때문에 적당히 제시를 해주고 합리적으로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경제도 좀 발전시키는데 성공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사실 이제 미국하고 연관되는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 QIZ라고 그래가지고 Qualifying Industrial Zone이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말로 옮기면은 뭐 자격 인증 산업 지역 정도 될 텐데. 이 미국이 이제 Qualifying Industrial Zone이라는 것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을 무제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아, 조건만 충족하면 무관세로 무제한 수출한다? 예. 근데 이게 허용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요 세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먹고 살아야 테러리스트도 안 생기고 관계도 정상화될 거 아니야. 근데 미국이 당장 매년 돈을 주는 것보다 너희들이 물건을 만들어. 사줄게. 관세 없으니까 너희들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그럼 그 사이에 이스라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또 이스라엘도 이제 끼어 들어갑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산 부품, 소재들이 일정 비율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니네끼리 친하게 지내라는 거네, 그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FTA 할 때 보면 원산지 규정 있잖아요. 뭐가 몇 프로 이상 있어야 이제 무관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르단산 11.7% 이상, 그 다음에 이스라엘산 뭐 7에서 8%. 네. 그러니까 두 나라께 이제 섞이면 이제 나머지는 뭐 중국에서 갖고 오든, 뭐 어디서 갖고 오든, 요 QIG라고 만드는 요 지역에서 만들면 이제 미국에 이제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현재 요르단에 이제 몇 곳에 이제 이 QIG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이집트에도 몇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드는 거의 99%는 뭐냐? 네. 의류입니다, 의류. 봉제. 아, 그럼 뭐 아주 고부가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 요르단 미국 수출량의 86%.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요르단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평화 관계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는 3만 개 일자리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주로 다 여성들이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잘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 202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관계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좀 변화를 해서 좀 걱정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2019년에 이제 압둘라 국왕이 이제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의 요르단의 관계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매우 좋지 않다. 왜 그러냐? 이 예루살렘에 보면은 우리 인남식 교수님 강의에 자주 등장했던 이제 그 알악사 모스크라고 있습니다. 제 성지죠. 그 성지는 지금 이스라엘이 통제권을 행사를 하고 있지만 알악사 모스크 자체는 이제 이슬람교 성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요르단의 재단법인이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교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올라오질 못해요. 그런데 이제 2020년 뭐를 전후한 요 시기부터 이스라엘의 극우 세력들이 계속 도발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밀고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압둘라 국왕이 너희들 자꾸 선 넘는다. 이러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화급히 이제 이 압둘라 국왕을 달래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해서 물 수출을 2배로 더 늘리겠다. 물 공급량을 2배로 늘려줄 테니까 좀 참으시죠.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제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가자지구 둘러싼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그 요르단은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우호적 입장이에요. 빨리 끝내. 왜 자꾸 싸우냐 머리 아프게라는 정도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 요르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껴있다. 라는 생각들을 자주 해요.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껴있다는 생각도 자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최근의 고민은 뭐냐면 요르단을 지나서 서안지구로 자꾸 이제 무기나 마약 반입이 늘어나요. 이 동네 통해서요? 네, 요르단을 경유를 해서 가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서안지구로 뭐 가지고 갈 때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 요르단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더 수월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요르단 내부가 불안해지고 뭔가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르단이랑 이스라엘은 들어보면은 썩 사이가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싶지만 서로가 실용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는 요르단이 그 정도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는 어디 좀 보면 좋을까요? 팔레스타인. 네. 여기는 같은 무슬림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처음에 1947년에 좀 약간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 땅이야. 그래서 이렇게 세 동이 유대인들한테도 세 동이 줬는데 정확한 48년 1차 전쟁이 딱 났는데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보다는 서안지구를 낼름. 점령해서 내 땅. 이렇게 가져간 거죠. 팔레스타인이 좀 싫어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안지구를 이제 합병을 할 때 그래서 합병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준 나라는 파키스탄, 이라크, 영국 요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나마도 동예루살렘도 같이 가져갔는데 이건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 서안지구라는 것을 1948년때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요르단은 이제 내 땅이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서안지구에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요르단 시민권을 다 부여를 합니다. 너희들은 다 요르단 사람이야.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국민이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팔레스타인 국가 아니야?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체 인구에 당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당시 요르단 인구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팔레스타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 동쪽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르단강 서쪽 지역에 서안지구에 있던 사람들이 50%. 그 다음에 동쪽 지역, 지금 요르단에 있던 원래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한 5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요르단 국민들의 3분의 2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나는 뭐 요르단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팔레스타인 국가 아니야, 이게?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요르단 국왕은 자, 그러면 팔레스타인 출신들, 너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3분의 2지만 이 나라는 너희들만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회의 절반 줄게. 그래서 팔레스타인 너희들이 전체 의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 그럼 이 말은 결국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팔레스타인 국가 이꼴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가 계속 왔었으면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란 나라는 현재 요르단이란 나라로 정리가 됐어.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3차 중동 전쟁 이후에 서안지구가 이제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이제 30만 명이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르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안지구를 우리 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려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떻게 떠안아서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인정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들어온 난민 형태의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게 이제 얽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당시 이제 3차 중동 전쟁 이후에 대거 넘어오는데 이때는 그냥 피난민이 아니고 사실 무장 세력들도 상당히 넘어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뭐 피에로가 제일 유명하지만 다양한 무장 세력들이 이 요르단으로 넘어와서 꼭 나라 안에 나라처럼 물건을 이제 힘을 쓰는 거죠. 사회 불안 요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를테면은 암만이나 이런 주변 지역에다가 자기들 타운을 만들고 자기들이 검문 검색해버려요. 충돌고. 자기네 자치권처럼. 자치권처럼.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선을 넘는 이제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0년쯤 되면은 이제 왕정을 뒤집어서 요르단을 이제 우리가 차라리 먹는 게 어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라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피에로가 이제 전 세계 뭐 항공기 납치, 뭐 폭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악명을 이제 막 높이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요르단 국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 자식들 내버려두면 내 목숨도, 큰일 나겠다. 내 왕권도 이제 안 되겠다. 네. 그런데 쟤네들 뒤에는 시리아도 있고, 다른 아랍 나라들이 있는데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다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1970년 9월달에 요르단군에게 피에로를 공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리아군이 개입을 해요. 네. 이마에다가 이제 피에로 딱지를 딱 붙이고 마치 피에로인 것처럼. 하지만 누가 봐도 시리아군인 거 다 아는 거죠. 네. 당시 시리아는 지금보다 훨씬 힘이 센 이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왕이 고민을 하다가 또 한 번 결단을 내립니다. 네. 공군력을 동원해서 쓸어버려. 어떻게 보면 아랍 연맹의 한 일원이었고 같은 어떻게 보면 동포라고 볼 수 있는 나라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쓸어. 그래가지고 요르단 공군이 이제 공습을 가해가지고 네. 이제 요르단 공군은 작지만 탄탄한 이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싹 쓸어버렸죠, 보면은. 쓸었어요, 실제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피에로를 뭐 거의 내전을 방불케 하는 식의 여러 곳에 전투를 벌여가지고 결국 71년 이제 쫓아냅니다. 근데 같은 무슬림끼리 그렇게 막 죽여도 되나? 죽이죠. 이리비지 빌비지 합니다. 그래요? 왜 없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1971년에 결국 이제 내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전투 끝에 이제 피에로한테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항복해요. 네, 항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 나가. 그러니까 요르단 내에 있는 피에로. 그렇죠. 나가. 그래가지고 옆 나라인 이제 레바논으로 이제 피에로가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주변의 아랍 국가들 그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봤을 때, 쟤네들은 원래 팔레스타인 애들하고 요르단은 같은 몸 아니었어? 그렇죠. 그런데 지들끼리 싸우고 먹고 쫓아내고. 잠깐만, 그러면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요르단이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아닌 거 아닌가? 팔레스타인과 뭐 얘기할 때 요르단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 봐서는 요르단이랑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피에로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는 요르단의 입을 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젠 아니야. 우리는 독자 노선이야. 그래서 1974년에 이제 피에로가 이제 아랍 연맹에서 나라는 없지만 팔레스타인이라는 하나의 대표 세력으로 인정을 받고 그 팔레스타인 세력의 대표 주자로 피에로가 이제 기득권을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팔레스타인 얘기는 어쨌든 요르단 통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렇죠. 그 이제 73년 이전, 그 74년부터는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랬군요. 자, 그럼 요르단으로 요르단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좀 대표하는 뭐 맏형격 혹은 이제 대변인격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완전히 둘이 갈라지게 되고 결렬이 되는 거죠. 결렬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 요르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서한 주고 어떡할 거예요? 내가 뺏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이니까 계속 내 땅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요르단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 물러나. 왜 점령했어? 그러면 이스라엘은 니들도 점령한 거잖아. 라고 이제 말싸움을 계속 하는 거죠. 하지만 요르단은 이제 서한 지구가 계속 내 거다라는 의사를 막 표명을 하다가 1987년에 이제 서한 지구에서 큰 일이 벌어집니다. 뭐죠? 인티파다라고 그래가지고 대봉기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제 서한 지구에 있던 팔레스타인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인민 항쟁을 전개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력. 그러니까 무력이라기보다는 평화와 막 무력이 짬뽕이 됐는데 뭐 제일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그런 거죠. 그 메르카바 전차에 돌 던지는 어린이 뭐 이런 거죠. 네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아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해고. 근데 이 이미지가 이제 전 세계에 걸쳐서 막 퍼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가 이게 뭐지? 라는 식의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이 반전이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인티파다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짧게 무슨 뭐 충돌이 딱 이뤄졌다가 이스라엘이 조용히 다 진압해버리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 87년에 벌어진 일은 몇 년간 큽니다. 그러면서 서한 지구 자체가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처럼 안정적이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잘 통치되는 지역이 아니고 분노와 어떻게 좌절을 겪은 세력들이 정말 분노 하나로 맞서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마도 뭐 서방세계나 이런 데서는 이스라엘이 그 둘러싸인 아랍 세계로부터 막 약간 좀 외로이 이렇게 맞서 싸우는 느낌이었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서한지구 이런 것도 잘 통치하고 뭐 이런 뭐 별 문제 없이 잘 다스리고 있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 가자지구 서안지구에 있던 네네네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온몸으로 이제 큰 희생을 치르면서 보여준 거죠. 네네. 이 모습을 봤을 때 제일 놀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요르단 당시 이제 후세인 국왕입니다. 아득한 거예요. 저렇게 드세고 저렇게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한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서안지구를 내가 계속 주장을 해봐야 소용없겠다. 나한테는 득이 될 게 없고 오히려 요르단이라는 나라 자체도 팔레스타인한테 이제 적으로 간주될 수 있겠다. 근데 요르단에는 이미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미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도 있고 난민도 많은데 여기에서 내가 정확히 선을 그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88년에 선언을 해요. 일방적으로. 서안지구와 관련되는 모든 법적 행정적 관계는 단절됐다. 우리는 더 이상 서안지구에 신경 쓰지 않는다. 손절? 예. 이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다. 그래요? 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소유권 인정 안 할게. 그렇죠.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현재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말로 계속 내 땅이야 라고 했고 그 밑에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 땅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요르단이 여기서 이제 빠져나간 거죠. 너희들끼리 잘해봐. 그러고 이제 간 거죠. 그러면서 이 서안지구라는 문제는 이제 3자 간의 문제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자 간의 문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의회의 절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안지구 대표가 포함되어 있던 명목상 그 의회를 이제 해산을 시켜버리고 새로 구성을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원래부터 요르단 지역에 살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의 주민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니네는 이제 오리지널 요르단 사람 아니다. 이제 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애매해지는 면들이 생기는 거죠. 요르단이지만 또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동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뭐 노란 카드라고 해서 또 별도의 또 그러니까 뭔가 애매한 사람들을 이제 정확하게 그전엔 다 뭉뚱그려 가지고 다 요르단 사람들 이렇게 불러줬는데 이제는 너는 이런 집이고 너는 이런 집이야. 너는 팔레스타인 사람인 요르단 사람이고 너는 요르단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그렇죠. 요르단 사람이 팔레스타인에 지금 사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을 그어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내가 좀 거리를 두겠다라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런데 정프로님 이게 잘 듣다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미 요르단에 살고 있고 요르단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우리 국가를 만들어 달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국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것은 이미 요르단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이 이제 또 그럴싸하게 들린단 말이죠. 예, 땅이 문제지. 근데 이제 요르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제 국내 문제, 내 문제니까 요르단에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말 때는 서안지구 문제지. 논점을 흐리지 마라. 정확히 말을 해보면 그거 아니냐.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자는 거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포함된 나라가 팔레스타인 국가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잘못하면 요르단도 이게 팔레스타인 국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온건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서안지구 일부를 요르단에 딱 넘겨주고, 서안지구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역을 요르단에 넘겨주고, 자 팔레스타인 국가라고 선언해버리자. 그러면 투 스테이트 솔루션 되는 거 아니야? 저기는 이제 우리랑 이제 상관없는 팔레스타인 나라.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 요르단은 이꼬르 팔레스타인 국가. 이렇게 붙여주게 돼버리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강경 우파 같은 경우는 지금 서안지구라는 것은 애매한 법적 위치인데 그냥 깨끗하게 병합해버리자.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확실히 병합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요르단을 팔레스타인 국가다라고 국제사회에 그냥 선언하면 되지 않겠냐. 요르단을? 예. 투 스테이트 솔루션 하는데 그 하나 스테이트는 이스라엘, 하나는 팔레스타인, 요르단. 예. 그렇게 하면 되나 이게? 그러니까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나라는 팔레스타인 나라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100% 유대인만 사는 거 아니잖아. 여기 보면은 무슬림도 있고 다양한 배경 있는 사람들이 섞여 살아. 하지만 유대인들이 좀 많다고 우리를 유대인 국가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요르단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러 배경 있는 사람들이 섞여 살아.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게 팔레스타인 국가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는 유대 국가라 부르고? 그걸 주장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우파죠. 이스라엘 우파가. 이스라엘 우파가. 예.
그러니까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서한 지구를 떼주니 마느니 이거 할 필요 없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이거죠 이제. 네. 뭐 그럴 수 있겠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르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요르단 팔레스타인 뭐 연합 국가연합 뭐 이런 구성 시도는 이미 1985년에도 몇 차례 등장했다가 실패한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르단은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묶지 마. 머리 아파. 라고 이제 해서 국제사회가 그래 너희들은 다른 거구나라고 그동안 인정을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 관뚜껑의 못을 다 빼가지고 다시 이거를 끄집어 나옵니다. 2018년에 야 요르단하고 팔레스타인 연방 만들면 되지 않아?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도 그냥 요르단이랑 같이 한 나라로 가라고요? 그거는 이스라엘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는 우리끼리 나라를 만들지 우리가 요르단으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 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팔레스타인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 그러면 이스라엘까지 참여한다면 이런 국가에는 참여할 의향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참여하라고요? 서한 지구에는 이스라엘 정착촌도 있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떼어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서한 지구 플러스 요르단 이 컨셉으로 가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3자 국가 연합이라면 우리가 같이 들어갈 용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더 복잡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르단은 야 말도 꺼내지 마. 그런 이야기 나올 거면 나 부르지 마라고 해서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르단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만든 문제야 이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자꾸 요르단에 떠넘겨? 라는 이제 불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요르단은 그냥 여기 이거 자체에 그냥 끼고 싶지가 않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팔레스타인 사람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그 요르단 안에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서한지구 여기 빼고라도 요르단 내에도 팔레스타인들이 많죠. 꽤 많죠. 그러니까 정식 시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고 난민 자격으로 있는 사람들만 해도 한 120만 명 가까이 되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세력 과거에 또 독립되는 어떤 무장 세력도 존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르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고향에서 쭉 쫓겨왔는데 이슬람 동포라는 놈들도 나한테 대해서 도끼 눈하고 째려보고 있어요. 짜증나는 거죠 보면은. 뭐 좀 들겠는데. 근데 하여튼 요르단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이랑은 이제 거의 뭐 절교한 상황이고 이스라엘이랑도 뭐 사이 좋을 건 없고 그래도 이스라엘이랑 사이가 좀 뭐 좋으면 경제적으로는 실익이 있으니까 물도 필요하고 그러네 실리적으로는 그렇고 팔레스타인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은 거고 팔레스타인은 하고 싶지 않고 미국이랑은 아주 잘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요르단이 중동에서 최고 미국 우방 누구냐? 그러면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요르단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다른 중동 국가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다 이해해준 면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소리도 안 나잖아. 니네 그럴만해? 너희는 그럴만해. 너희들은 원래 또 영국 애들 만들어준 나라잖아. 그리고 그 사이 혁명도 없었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혁명이 나서 이제 바뀌고 뭐 이렇게 됐지만 이라크는 요르단은 처음부터 계속 왕이 이렇게 지배하는 나라로 유지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대규모 원조를 계속 지원을 이제 해주고 있고. 현 압둘라 국왕 같은 경우도 즉위한 이래 매년 미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이제 관계를 이제 잘 따져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요르단이라는 나라도 이제 세상이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들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나라 중국. 중국으로부터 이제 대규모 투자 유치, 교육 확대 이런 게 돼가지고 1년에 미국에 수출하는 게 한 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제 중국과 이제 무역액도 한 20억 달러. 꽤 되네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것들이 보통 보면은 사회 SOC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르단이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혹시 이게 미국을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중동 지역에서 또 나름대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와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랑. 이 와중에도 또 나름대로 교류는 해요. 러시아랑? 그래서 뭐 서로 장관도 방문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지속하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인 나라. 근데 일단은 우리의 기본적인
안보나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미국이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고. 일단 미국이 제일 친하고 그다음에 다른 강대국들이랑도 나쁘지 그렇죠. 않은 관계를. 주변 지역 이스라엘과는 관계를 뭐 중간 이상으로는 유지를 해서 위험 요인을 관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들도 이제 좋게 지내면서 서로 균형을 잡으려고 이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경을 접하는 이제 뭐 이라크, 네. 시리아 이런 나라들하고도 이제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후세인이 있던 이라크 시절 1차 걸프전. 네.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이라크를 지지했던 거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요르단이었어요. 걸프전 때? 예. 아 그래요? 왜냐면 국경을 맞닿고 있으니까. 갑자기 후세인이 탱크 밀고 요르단으로 밀고 들어오면 우리로서는 이제 저항하기가 이제 힘들다. 근데 그때 분위기가 이라크 지지하기가 좀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 요르단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도 오케이. 왜냐면 당장 뭐 미국이 사우디 지키기도 바빴는데 요르단까지 가서 이렇게 할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르단이 이제 겉으로는 우리 이러지만 속으로는 아시죠 형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난민 가지고 요즘에 좀 고생을 이제 좀 하고 있고요. 시리아 난민들이 130만 명 정도 이제 몰려와서 요르단에 여기 시리아 난민 진짜 많다. 그렇죠. 시리아는 이제 덩치가 큰 나라였기 때문에 난민들이 레바논, 뭐 요르단, 요런들 많이.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까지도 이제 많이 갔던 거죠. 야, 그럼 이 진짜 요르단 같은 경우는 한 팔레스타인 뭐 난민 혹은 뭐 팔레스타인 쪽 사람들 하여튼 100몇십만 있고 또 시리아 쪽 난민이 한 100몇십만 있고. 와, 요거 진짜 관리하기 너무 힘들겠네. 힘든 문제죠. 그러니까 뭐 인구 규모가 뭐 한 8천만 명쯤 되는데 100만 명 이러면 또 다른데 그렇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레바논, 지금 말씀드리는 요르단. 어떻게 보면은 작은 나라인데 대규모 난민들을 지금 안에 품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정체성.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을 빼내냐? 뭐 이제 이런 또 위기감 이런 것들도 항상 있는 거죠. 사회 잘 녹여내서 구성원으로 잘 만들면 뭐 또 다른 뭐가 될지도 모르겠으나 그러기 하면 쉽지 않을 것 같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난민이라고 해서 시리아 난민은 그래도 짧죠. 뭐 이제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뭐 우리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팔레스타인 난민은 도대체 몇십 년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는 되게 이제 애매하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 다 투표권 있다고 치면 사실 까딱하면 그냥 왕정 국가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왕정 국가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 요르단을 오늘 또 여러 나라와의 관계 같은 거 한번 살펴봤고요. 뭐 이제 제일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실 거는 삼각형. 삼각형. 땅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처칠의 딸꾹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술 좋아하는 위스키 좋아하는 처칠 때문에 땅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썰이 있는 요르단 이야기 오늘 또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전 세계 이야기 청해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